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경제 보고서 읽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9월 6일 날 발표가 된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및 지속 가능성 점검이라고 하는 보고서인데요. 가끔 뭐 신문 뉴스 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많이 난다. 이런 뉴스 이제 얼핏 제목이라도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역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서 그간 꾸준히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왔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었고, 게다가 뭐 사실 흑자나 적자나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 뭐 흑자라서 엄청 좋고 적자라서 엄청 나쁘고 사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다 뭐 이럴 수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뭐 어떤 특정한 요인 때문에 뭐 그런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적자다,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호들갑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적자 원인이 사실은 꽤 심각한 원인 때문에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뭐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좀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 요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의 일단 원인, 왜 갑자기 이러지, 그리고 둘째로 현재 이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가, 현재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만약 지속 가능한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승주 개인의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그러면, 제 개인의 의견은 한국은행의 의견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훨씬 잘 정리를 하셨는데 제 개인의 의견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맞나? 맞구나. 자, 그러면 네, 제목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 가능성 점검이고요. 2022년 9월 6일 날이니까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그저께 나온 거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예, BOK 이슈 노트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국은행 홈페이지 이렇게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BOK 뱅크 오브 코리아 이슈 노트는 가끔씩 다운받아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흑자 기조를 유지하던 무역수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 얘기죠. 그 이후로 한 번도 무역수지 적자가 난 적이 없었었는데, 금년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사실 원자재 급등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비자원국의 공통적 현상인데, 근데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나? 갑자기 적자가 너무 늘어났는데 이거, 그리고 일단 금년 적자 규모가 원자재 가격이 이례적으로 큰 상황이다. 요게 일단 문제죠.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게 올 초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올 1월달, 뭐 2월달 이때도. 1월달, 2월달은 흑자 났어요. 근데 6월달 이후부터 6, 7, 8월 이때부터 적자가, 무역수지 적자가 왕창 났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당연히 원인이겠지만서도, 근데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의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냐 하면 1월에서 8월까지 무역 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54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요인으로 472억 달러 감소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증가 또는 감소를 하는데 요인이 두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격,
단가의 요인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물량, Q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출 금액이든 수입 금액이든 이 금액은 물량 곱하기 단가이잖아요. 총 컨테이너 몇 대. 근데 이 컨테이너의 가격 한 컨테이너는 뭐 몇 달러. 이거 곱하기를 하면은 전체 총 수출액 수입액이 나오니까. 그런데 P의 요인이 크냐, Q의 요인이 크냐.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서 수출이 안 된 거냐, 아니면 단가가 줄어서 수출이 안 된 거냐. 여기서는 단가 요인이라고 그럽니다. 가격이 지금 변동을 한 게 너무 크다 이거죠. 이 얘기가 일단 우리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그 석유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입은 뭐 겨울엔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좀 변동이 있겠지만서도 거의 없을 거잖아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거 이제 Q 물량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P가 문제,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오르면 수입 가격은 수입 물량 전체에 대해 곱하기를 하니까 왕창 커지게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과 단가 면에서는 일단 단가 요인이 크다. 그리고 구조적 측면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란 LCD, 선박, 자동차 등 일부 주력 품목의 추세적 수출 둔화가 있다. 그리고 해외 생산 확대가 요게 문제고, 수입에서도 그 중간재미 자본재 수입 수요가 확대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다. 일단 원자재 가격, 일단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인데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수입하는 유가는 계속 가격이 높을 것 같고,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라서 수출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느니까 이 무역수지 적자가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고요. 사실 여기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무역수지인데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경상수지는 뭐 그래 크게 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뭐 상태는 별로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차근차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검토 배경 왜 이러냐? 왜 갑자기 이런 그 보고서를 내게 됐느냐? 갑자기 숫자가 튀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요 그림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이거를 좀 더 키워 볼 것 같은데 키우는 게 안 커지네. 자,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그림에서 여기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지금 올해의 문제인데, 이전까지 계속, 그러니까 이게 95, 뭐 사실 2000년대 이후로는 무역수지 적자가 딱 한 번,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나고, 그 이후로는 뭐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만 갑자기 빨간선이 쭉 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 폭도 지금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쭉 다 해봐도 올해가 제일 큽니다. 근데 이게 올해 1년 동안도 아니고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온 게 8월까지지 않습니까? 8월까지인데 요까지만 해도 벌써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로 났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게 게다가 이제 6월 달부터 갑자기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월별로 보면 월별로 여기 각주가 나와 있는데, 각주에서 보시면 좀 잘 안 보실 텐데, 자, 2022년만 본다 그러면 2022년 1월 달에는 그 마이너스 49억이 났습니다. 근데 2월, 3월에는 흑자가 났어요. 괜찮아지나 보다. 잠깐 일시적으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4월 달부터 다시 적자가 나더니만 4월 달 마이너스 24억, 5월 달 마이너스 16억, 6월 달에 마이너스 25, 7월 마이너스 48, 8월 달에는 무려 마이너스 94억 7천만 불이 났습니다. 이거 상당히 크죠? 이전에 있어 왔었던 뭐 적자 폭보다도 갑자기 8월 달에 돼서 완전 대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우리가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원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예전에 뭐 120, 130 하다가 80, 90까지 내렸거든요. 원유 가격이 내렸는데도 8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가 와장창 커졌다. 이러니까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아까 요 그래프를 잠시만 보시면 이게 이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뭐 그래프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도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많이 날 때는 유가가 낮을 때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높을 때는 무역 수지 흑자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가가 높다 해도 무역 수지 흑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적자가 왕창 났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 규모가 이례적이다. 금년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적자 규모가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게 꼭 원자재 가격 이거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경기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눠서 보겠다. 경기적 측면은 일단 원자재 가격이랑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수입인 거고 글로벌 경기는 수출의 문제이겠죠. 구조적 측면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의 산업 면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나 요럴 수도 있지 않느냐. 요런 걸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일단 무역 수지가 일단 적자가 크다. 이거는 뭐 알겠어요. 그것도 아주 크다. 갑자기 요런 점도 알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적자 원인을 첫 번째 경기적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출입 구조 변화 요런 거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겠다. 1번은 경기적, 2번은 구조적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게 한국은행에서 이래저래 숫자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역시 제일 큰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제일 커 원인으로서는 이거가 제일 큰 원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수출입 구조 변화 이것도 일부 작용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경기적 요인. 경기적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역수지 변동이 된 기여도 요걸 보니까 단가와 물량 요인으로 분해해 보았다. 단가와 물량 요인으로 분해해 봤다. 최근 무역수지 단가는 대부분 수입 단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 중국 경기도 부진하지만서도 그 봉쇄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수출 물량 둔화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단가가 수입 단가가 많이 올라서 수입액이 늘어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어. 거기다가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잘 안 됐어. 수출 안 되고 수입은 늘었으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서 8월 달까지 무역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54억 달러 감소를 했는데 단가 요인은 472억 달러 감소이고 물량 요인으로 보니까 오히려 18억 달러 개선된 것으로 18억 달러 더 좋아졌는데 단가가 너무 큰 문제라서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일단 에너지 석유 제품 이게 그냥 거의 다라고 봐도 됩니다. 에너지 석유 제품의 단가 요인, 그러니까 에너지 석유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입 금액이 늘어나서 내는 거, 이거가 금년 무역 수지 감소분의 총 78%이다. 전부 다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압도적이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일단 사실 제일 큰 요인은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별로 본다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 요것도 지금 큰 요인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역수지 증가액인데 지역별로 나눈 그래프를 보니까 제일 큰 게 일단 오펙 국가에 대해서 수입이 많이 늘었다. 왜? 소비값이 비싸졌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영향이 큰데 중국에서는 수입 물량이 왕창 줄었다. 그렇죠. 중국이 뭐 코로나 봉쇄에다가 뭐 중간재 수입 금지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인이 큰 걸로 보입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딴 것보다도 실제로 진짜 문제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에서는 자,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일부 품목의 수출 둔화, 그리고 해외 생산 확대, 그리고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수요 증가. 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는데 일부 품목 수출 둔화. 근데 일부 품목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일부 품목은 또 잘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생산 확대 이것도 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프쇼어링이라고 그러죠. 해외에 나갔던 공장이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는 이런 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및 자본재를 엄청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오히려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첫째 일부 품목의 수출 둔화가 되는 게 뭐냐? 여기서는 그 휴대폰, 디스플레이, 선박, 자동차를 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진짜 제일 중요한 수출 품목 전부 다죠 뭐. 이게 지금 상당 기간 둔하다 그러는데 핸드폰 그렇죠. 네, 일단 뭐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못 팔고 있고 디스플레이 가격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선박은 엄청 잘 팔린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예. 근데 선박은 잘 팔린다 하더라도 계약이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전체 총 받는 거는 배를 이제 만드는 동안에 계속 이제 중도금을 받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잔금 다 왕창 받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이제 수주가 많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이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미국, 유럽 이런 데 잘 나가긴 한다 그러는데 이쪽 시장이 좀 죽었다. 이런 것들도 좀 크죠. 거기다가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문제도 여전히 꼬여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부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특히 뭐 줄어드는 걸 보니까 그 품목별 무역 연간으로 보니까 뭐 지금 2021년 1월 8일 지금 제일 그런 게 많이 줄었던 게 무선통신 즉 핸드폰이죠. 디스플레이가 그 다음으로 줄고 있습니다. 선박도 옛날 저기 한창 잘 나갈 때 2011년에서 13년도 요때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생산 확대입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죠. 미국에 물건 팔아 먹으려고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뭐 아이오닉 5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미국에 많이 팔았습니다. 아이오닉은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맺어서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국에서 만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안 이걸 통과시키면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러니까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 아이오닉 5는 전부 다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라고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줄어듭니다.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은 똑같죠. 뭐 여기 한국에서 만드는 미국에서 만드는 매출액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잡히는 통계상으로 무역 수지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그만큼 딱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외 생산은 뭐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는 줄어들고 예를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외국에 나갔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해외 생산이 줄고 국내 생산이 늡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우리나라에 있던 공장들도 지금 미국에 지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출액이 줄어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구조적인 요인인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옛날에는 중국의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파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미국에 팔고 싶으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액이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비중으로 따져도 뭐 2018년, 19년까지 쭉쭉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거의 25%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2010년, 11년도 이때는 15% 수준이었는데 이게 25%까지 늘었으니까 거의 뭐 60%, 70% 이상 늘은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의 문제인데 그 이게 우리나라는 중간재 자본재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왜 이게 오히려 중간재 자본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는 건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가 중간재 자본재라고 하는 게 중간재 자본재가 딱 1차 원자재, 2차 중간재, 3차 완성재 이렇게 1, 2, 3으로 딱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원자재는 원자재인데 원자재를 1차 가공하면 1차 원자재, 1차 중간재, 2차 중간재, 3차 중간재 이런 것들이 쫙 늘어설 수 있습니다. 그 늘어서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부분을 맡아서 이걸 잘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뭐 1차 원자재는 뭐 니켈이니 망간이니 이런 거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페루의 어느 나라에서 뭐 이렇게 쭉 수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걸 1차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 배터리에 쓰기 좋게 뭐 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딱 해서 만듭니다. 이것도 중간재죠. 이거를 우리나라가 수입해서 2차 전지 배터리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원자재를 우리가 수입하는 게 아니라 1차 중간재를 수입하는 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자본재는 기계 만드는 그 공장 기계들입니다. 우리나라 기계 만들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주로 반도체 장비들인데 이 반도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거죠. 과거에도 비쌌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비싸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EUV 공정이 들어가면서 극초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기계의 값이 상상 초월로 비싸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재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지나 뭐 품목별 수출 자립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출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고 이런 중간재, 자본재 이런 것들의 수입도 늘고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다. 이거는 제일 큰 원인은 석유값이 비싸져서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구조적으로도 지금 자꾸 공장은 해외에다 지어야 돼. 뭐 그다가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팔고 있던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잘 안 팔려. 이런 문제들도 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뭐 유가가 내리면 그럼 무역수지 적자 이건 확 줄겠네? 이거는 맞는 얘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구조적 원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 이거 막을 수 있나?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해외 생산 확대. 이게 자꾸 해외로 자꾸 공장들을 지어 나가면 우리나라 뭐 적자 나는 거 뻔하지 않느냐. 요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빵빵 나지는 못할 것 같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 한국은행에서는 그 무역수지 이건 이제 분석을 하죠. 무역수지 이제 적자가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경상수지입니다. 무역수지는 그 상품 더하기 서비스의 수출입이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는 여기에다가 뭐 상품 뭐 서비스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각종 투자 수익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외국에 우리가 그 서학개미 이래가지고 뭐 애플 주식을 왕창 샀어. 그래서 애플이 요번에 배당을 왕창 해줬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애플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받았어. 그것도 다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상수지 이런 걸로 잡힙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걱정할 필요가 있나? 한국은행은 경상수지는 아직까지 괜찮아. 왜? 그러니까 본원 소득 수지 흑자, 서비스 수지 개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상수지는 연간 단위로 보면은 흑자가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외국에다가 투자한 돈에서 뭐 채권을 샀으면 이자가 들어올 거고 주식을 샀으면 배당이 들어올 거고 이자와 배당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경상수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해외 채권, 해외 자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걸로 외화 벌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뭐 일본처럼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8월인가 9월인가는 경상수지도 적자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죠. 뭐 별로 그렇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및 시사점을 보니까 아까 했던 말 쭉 다 맞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딴 것보다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를 통해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좋아져야 돼. 무역 수지 좋아지려면 딴 거 필요 있나? 수출을 많이 해야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교역예측상 해외 생산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국내 투자 여건 개선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기반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세게 나가지. 뭐 국내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공장들 많이 힘든데 중국 공장들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이자. 뭐 이렇게 좀 세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도 생산 많이 해서 국내에서 수출 많이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된다. 라는 걸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봤는데 사실 무역수지 문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조각뿐만 아니라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뭐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하는 얘기는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 뭐 예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 얘기고 이걸 조각을 다 이것저것 묶어놓고 보면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은행 보고서 읽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나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페이스북 해당 게시물 그리고 유튜브 링크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접 읽어보셔도 뭐 오늘 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소개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의리상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